거의 모든 것의 역사. 제21장 생명의 행진. 화석이 되기는 쉽지 않다. 거의 모든 생물체의 운명은 무로 분해되어 버리는 것이다. 99.9% 이상이 그렇게 된다. 생명의 불꽃이 꺼지고 나면 생명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분자들은 다른 생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떨어져 나가거나 흩어져 버린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리치이다. 작은 집단을 이룬 생물의 경우에도 다른 생물에 의해서 먹히지 않고 남아서 화석이 될 수 있는 확률은 0.1% 이하로 지극히 낮다.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 우선 적당한 곳에서 죽어야만 한다. 암석 중에서 15%만이 화석을 보존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화강암 위에 쓰러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체가 퇴적층 속에 묻혀야만 한다. 그래야만 젖은 진흙 위에 떨어진 나뭇잎처럼 자국이 남거나 아니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되면서 뼈처럼 단단한 부위가 남고 그 속에 용해된 광물질이 채워져서 석질화된 사본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런 후에는 화석이 들어있는 퇴적층이 지각 현상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눌리고 접히고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몇 천만 년이나 몇 억 년이 흐른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귀중하게 보관되어야만 한다. 10억 개의 뼈 중에서 하나 정도만이 화석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2억 7천만 명은 각자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중에서 화석으로 남게 될 것은 겨우 50개 정도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뼈의 4분의 1에 불과한 숫자다. 그나마도 모두가 실제로 발견된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 뼈들은 92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의 어느 곳에나 묻혀버릴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파헤쳐지지도 않을 것이다. 더욱이 후세의 사람들이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면적은 더욱 적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뼈의 화석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러니까 화석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정말 회개한 것이다. 지구에 살았던 거의 대부분의 생물은 아무런 흔적 남기지 못했다. 1만 종의 생물 중에서 겨우 한 종 이하가 화석 기록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낮은 확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생물종이 3천억 종에 이르고 리처드 리키와 로저 레빈이 6번째 멸종에서 주장했듯이 화석으로 남아있는 생물이 25만 종이라면 그 확률은 12만 분의 1에 불과하다사 어느 경우이거나 우리가 오늘날 확보하고 있는 화석은 지구가 탄생시켰던 생물종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절망적일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 물론 대부분의 육상 동물은 퇴적층 속에서 죽지 않는다. 육상 동물이 들판에 쓰러지고 나면 다른 동물에 의해서 먹히거나 썩거나 아니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바람에 날려가 버린다. 따라서 화석 기록의 대부분은 거의 언제나 해양 생물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석의 약 95%는 물속에서 그것도 얕은 바다에서 살던 동물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2월의 어느 흐린 날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리처드 포티라는 상냥하고 구김살 아주 사교적인 화석학자를 만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포티는 엄청나게 많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다. 그는 모든 생물의 출현을 다룬 풍자적이면서도 훌륭한 생명 자의적 자서전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오르도비스기의 바다를 휩쓸었지만 그 후로는 화석의 형태로만 남게 된 삼엽충이라는 해양 생물이다. 삼엽충의 화석은 머리, 꼬리, 흉곽의 세 부분, 즉 옆으로 되어 있다. 삼엽충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붙여졌다. 그는 웨일스의 세인트 데이비드만에 있는 바위를 기어오르던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삼엽충 화석을 발견했었다. 그 후로 평생 그는 삼엽충에 매혹됐다.
그는 금속으로 만든 높은 벽장으로 채워진 전시장을 보여주었다. 벽장은 작은 서랍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서랍에는 돌 모양의 삼엽충이 가득 들어 있었다. 모두 합쳐서 2만 점이 있었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러나 고대의 바다에는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삼엽충이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만 점은 절대 많은 것이 아니지요. 더욱이 이 화석들은 대부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화석학자들에게는 아직도 완전한 삼엽충 화석을 찾아내는 것이 대단한 일이랍니다. 삼엽충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처음 나타난 시기, 고등 생물들이 갑자기 터져나와서 일반적으로 캄브리아 대번 성기라고 알려진 대략 5억 4천만 년 전이었다. 그리고 나서 삼엽충은 3억 년 정도 지난 후에 아직도 신비에 쌓여있는 페름기의 대멸종기에 다른 많은 생물들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삼엽충도 다른 멸종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생물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았던 생물들 중에서 가장 성공했던 것이다. 삼엽충이 살았던 기간 역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생물이었던 공룡이 생존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3억 년이나 된다. 보티에 따르면 인간이 존재한 기간은 그것의 0.5%에 불과하다지. 그렇게 오랜 세월 존재했던 삼엽충은 경이로울 정도로 번성했다. 대부분은 오늘날의 딱정벌레 정도로 작은 크기였지만 큰 접시 정도로 큰 것도 있었다. 적어도 5천 속과 6만 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새로운 종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 최근에 남아메리카의 학술회의에 참석했던 포티는 아르헨티나의 시골 대학에서 일하는 학자를 만났다. 그녀는 아주 흥미로운 샘플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었던 삼엽충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화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화석을 분석할 연구시설도 없었고 다른 화석을 찾아 나설 연구비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죠. 삼엽충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19세기가 끝날 때까지도 고대의 고등생물 중에서 유일하게 알려져 있었던 삼엽충을 부지런히 수집하고 연구했다. 삼엽충에 대해서 가장 신비로운 사실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이었다. 포티가 지적했듯이 암석층에서 영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생물의 흔적이 눈에 띄지 않다. 갑자기 개 정도로 큰 프로팔로타스피스나 엘레넬루스가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다. 삼엽충은 팔다리와 아가미와 신경계와 탐층 그리고 포티의 표현에 따르면 일종의 뇌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삼엽충의 눈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다. 서키함의 주성분과 같은 방해석 막대기로 된 삼엽충의 눈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원시적이다. 그러나 더욱 신비로운 사실은 그런 원시적인 삼엽충이 단순히 한 종류가 아니라 10여 종이 있었다. 그것도 한두 장소에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한꺼번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19세기의 지식인들 중에서는 그것이 바로 신의 창조물이라는 증거이고 다윈의 진화론을 반박하는 근거라고 여기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느리게 일어나는 진화론은 완벽한 형태의 고등생물이 갑자기 나타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윈의 종이의 기원 출판 50주년을 석 달 앞두고 있던 1909년 어느 날 찰스 브리틀 월컷이라는 화석학자가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굉장한 사실을 발견했다. 월컷은 1850년에 뉴욕 주의 유티카 부근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월컷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해서 집안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소년 시절부터 화석, 특히 삼엽충 화석을 찾아내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월컷은 상당한 양의 삼엽충 화석을 수집했다. 그는 훗날 그것들을 하버드 대학의 박물관을 건립 중이던 루이 아가씨에게 오늘날의 금액으로 약 7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팔았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던 월컷은 삼엽충의 전문가가 되었고, 삼엽충이 오늘날의 곤충과 갑각류를 포함하는 절취동물에 속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되었다. 1879년에 그는 당시 새로 설립되었던 미국 지질조사소의 탐사원으로 들어가서 15년 만에 소장이 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1907년에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관장으로 임명됐다. 1927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일을 했다. 많은 행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탐사 작업에 참여했고 많은 글을 남겼다. 포티에 따르면 그의 책은 도서관 서가를 가득 채울 정도였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전신이었던 미국 항공자문위원회의 초대 의장이기도 했던 그는 우주시대의 할아버지가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알려진 그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1909년 늦어즘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필드라는 작은 마을 위의 언덕에서 운 좋게 찾아낸 것 때문이다. 흔히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월컷 부부가 말을 타고 버제스 산이라는 곳에 산길을 지나던 중에 부인이 타고 있던 말이 돌에 채어 미끄러졌다. 그녀를 돕기 위해서 말에서 내리던 월컷은 말과 발굽에 채였던 이파남 조각에 아주 오래되고 특이한 갑각류 화석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파남은 고운 모래나 진흙이 층 모양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 암으로 셰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캐나다 로키 산맥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더 오래 지체할 수는 없었다. 월컷은 이듬해 봄에 날씨가 풀리자 곧바로 그곳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바위가 미끄러져 내려왔던 흔적을 따라 산 정상 쪽으로 230m를 올라갔다. 그는 해발 2400m인 곳에서 고등 생물이 놀라울 정도로 번성하기 시작했던 캄브리아 번성기 직전의 화석들이 가득한 이파남을 발견했다. 월컷은 실제로 화석의 성질을 발견했던 것이다. 버제스 이파남으로 알려지게 된 그곳은 스티븐 J. 굴드가 유명한 경이적인 생명에서 말했듯이 현대 생물의 출현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전시장이 되었다. 꼼꼼한 굴드는 월컷의 일기를 읽어보고 버제스 이파남 발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월컷의 일기에는 말이 미끄러졌다거나 눈이 왔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발견이 놀라운 것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지구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 한 수십 년을 살 뿐인 우리는 캄브리아 번성기가 얼마나 오래전이었는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과거를 향해서 1초에 1년씩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시대로 돌아가는 데에는 30분이 걸리고 인간이 출현했던 시기까지는 약 3주가 걸린다. 그런데 캄브리아기까지 돌아가려면 무려 20년이 걸린다. 다시 말해서 캄브리아기는 엄청나게 오래전이었고 당시의 세상은 지금과는 정말 다른 곳이었다. 우선 버제스 이파남이 생성되던 5억 년 전에 그것은 산 정상이 아니라 산 밑이었었다.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아주 가파른 절벽 아래에 있던 얕은 바다 밑이었었다. 당시의 바다는 생물로 가득했었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몸체가 부드러워서 죽은 후에 그대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버제스에서는 생물들이 무너진 절벽의 진흙더미 밑에 묻혀서 책 속에 넣어둔 꽃잎처럼 짓눌렸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자세한 흔적을 남기게 됐다. 월컷은 1910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서 자신이 75세가 되던 1925년까지 매년 그곳을 찾아가서 수만 종의 화석을 채취하여 워싱턴으로 가져와 분석을 했다. 굴드는 8만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 확인에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6만 종이라고 주장했다. 버제스는 단순히 그 규모와 다양성만으로도 필적할 상대가 없었다. 버제스의 화석에는 단단한 껍질을 가진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눈을 가진 것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엄청나게 다양해서 발견된 생물의 종류만 하더라도 140종이 넘는다고 추산되기도 했다.
굴드에 따르면 버제스 2판함에서 발견되는 해부학적 다양성은 필적할 상대가 없고 오늘날 전세계의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굴드에 따르면 월컷은 불행하게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가를 인식하지 못했다. 굴드는 새끼돼지 8마리에서 월컷은 그런 훌륭한 화석의 의미를 끔찍할 정도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승리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그 화석을 현대생물로 분류를 했어. 오늘날의 지렁이나 해파리와 같은 생물들의 선조라고 생각해버림으로써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굴드는 한탄을 했다. 그런 해석에 따르면 생명은 원시의 단순한 형태로부터 명백하게 예측 가능한 길을 따라 더 발전되고 복잡한 형태로 발전했다는 뜻이 된다. 1927년에 월컷이 사망한 이후로 버제스 화석은 잊혀져 버렸다. 그 화석들은 거의 50년 동안 워싱턴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서랍 속에 처박혔고 아무도 꺼내어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던 1973년에 사이먼 콘웨이 모리스라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학원 학생이 그 화석들을 보게 됐다 싶죠. 그는 깜짝 놀랐다. 화석은 월컷이 자신의 책에서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훌륭했다. 분류학에서는 모든 생물의 기본적인 체육을 문, 파이륨, 이으로 구별한다. 그런데 콘웨이 모리스는 수없이 많은 서랍에 가득한 화석들이 전혀 새로운 문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 화석을 발견했던 사람이 그런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콘웨이 모리스는 지도교수 해리 휘팅턴과 동료 대학원생 데렉 브리그스와 함께 몇 년에 걸쳐서 수집된 화석 전체를 체계적으로 연구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면서 많은 책을 발간했다. 상당수는 그 전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상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오파비니아라는 것은 5개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포처럼 생긴 주둥이 끝에는 집게발이 달려 있었다. 판처럼 생긴 페이토이아는 파인애플을 잘라낸 것처럼 우습게 생겼다. 또 다른 종은 기둥처럼 생긴 발로 비틀거리면서 걸어다녔던 것처럼 보였어. 할루키제니아라는 이름을 붙였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것이 너무 많았어. 한 번은 새 서랍을 열던 콘웨이 모리스가 제기랄, 또 새로운 문이라니! 라고 주엉얼거렸다는 이 유명한 이야기가 남아있다. 영국 연구진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캄브리아기는 동물들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 전례 없는 혁신과 실험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거의 40억 년에 걸쳐서 생물들은 특별한 방향의 복잡성을 추구하지도 않고 빈둥거렸다. 그러다가 500만 년에서 1000만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신체의 디자인이 한꺼번에 만들어졌다. 오늘날 선충류에서부터 캐머런 디아즈에 이르는 모든 생물들이 캄브리아기의 잔치에서 처음 만들어진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싶고,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말하자면 예선을 통과하지 못해서 후손을 남기지 못했던 체형을 가진 생물이 대단히 많았다는 점이었다. 굴드에 따르면 버저스 생물 중에서 적어도 15종, 많게는 20종은 어떤 문에도 속하지 않았다. 한간에는 케임브리지 연구진이 밝혀냈던 문의 수보다도 훨씬 많은 100여 문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굴드에 따르면 생명의 역사는 우월성과 복잡성과 다양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제거해버린 후에 살아남은 몇 종이 다시 분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왔다. 진화에서의 성공은 제비뽑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다. 틈새를 빠져나오는 데에 성공한 생물 중에 피카이아 그라킬렌스라는 작은 지렁이처럼 생긴 생물은 원시적인 척추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 훗날 출현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척추 동물의 가장 오래된 선조가 됐다. 버저스 화석 중에서 피카이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물이 멸종 위기에 얼마나 가까이 갔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생명의 역사를 담은 테이프를 버제스 2판함까지 되감은 후에 똑같은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되돌리면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생물이 출현하게 될 확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굴드는
조상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성공은 정말 운 좋은 요행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1989년에 발간되었던 굴드의 책은 대단한 갈채를 받았고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굴드의 그런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문제는 아주 고약하게 돼버렸다. 캄브리아기의 번성은 고대의 생리학적 사실이 아니라 현대적 해석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고등생물이 캄브리아기보다 적어도 5억 년 전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훨씬 일찍부터 알고 있어야만 했다. 캐나다에서 윌컷의 발견으로부터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 지구의 반대편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레지널드 스프리그라는 젊은 지질학자가 훨씬 더 오래된 것을 찾아내는 역시 놀라운 일에 성공했다. 1946년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의 젊은 보좌 지질학자인 스프리그에게 애들레이드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광대한 오지인 플린더스 산맥의 에디아카라 힐스에 있는 폐광을 탐사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22. 새로운 기술로 다시 활용할 가치가 있는 폐광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했던 그는 표면에 노출된 암석을 살펴보지 않았고 더욱이 화석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점심을 먹던 스프리그는 심심풀이로 옆에 있던 사암 조각을 들춰보다가 돌표면이 진흙에 남겨진 무늬처럼 새겨진 정교한 화석으로 덮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랬다. 그 암석은 캄브리아 번성기 이전의 것이었다. 그는 최초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물이 출현하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스프리그는 네이처에 논문을 제출했지만 그의 논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과학진흥협회 연례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했지만 협회 회장은 에디아카라 무늬는 단순히 바람이나 빗물 혹은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연히 생긴 무기물의 흔적일 뿐이고 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24.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스프리그는 런던으로 가서 1948년에 국제 지질학회에서 그 내용을 다시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거나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논문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왕립학회 회보에 발표했다. 그런 후에 그는 정부 일을 그만두고 석유 탐사 일을 시작했다. 9년이 지난 1957년에 영국 미들랜드의 차누드 숲을 걸어가던 존 베이슨이라는 학생이 이상한 화석을 발견했다. 그것은 해양, 무척추, 동물인 바다 쪼름과 비슷했고 스프리그가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애쓰던 화석들 중에 몇몇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메이슨으로부터 화석을 전해받은 레스터 대학의 화석학자는 즉시 그것이 선 캄브리아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신문에 사진이 실렸던 어린 메이슨은 귀한 영웅 대접을 받았다. 지금도 그의 사진이 실린 책들이 많다. 그 화석에는 그를 기리기 위해서 차미야 마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오늘날 스프리그가 발굴했던 에디아카라 화석 진품들 중 몇 종이 그 후로 플린더스 산맥 전역에서 발굴된 1,500여 점의 화석들과 함께 애들레이드에 있는 튼튼하고 멋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 2층 전시실에 유리 전시대에 놓여있지만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정교하게 새겨진 무늬는 아주 희미해서 비전문가의 눈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작은 판 모양이고 몇몇은 꼬리 쪽에 띠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포티는 그 화석들을 부드러운 몸을 가진 이상한 생물이라고 불렀다. 아직도 이 생물의 정체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생물은 소화할 먹거리를 먹고 뱉어낼 입이나 항문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것을 소화시킬 내장도 없었다. 포티에 따르면 대부분은 살아있던 동안에도 모래로 된 퇴적층 위에 연하고 구조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한 가자미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을 것이다. 가장 활발했을 때에도 해파리보다 더 복잡하진 않았을 것이다. 에디아카라 생물들은 모두 두 층의 조직으로 만들어진 입의 엽성이었다. 해파리를 제외한 오늘날의 모든 생물은 3배 엽성이다. 정자에 의해서 수정되어 만들어지는 폐에는 분할 과정에서 피부와 신경계가 될 외배엽, 결합 조직, 순환계, 근육, 골격 등이 될 중배엽, 그리고 소화계, 허파, 배설계가 될 내배엽을 형성한다. 그것이 결코 동물은 아니고 식물이나 진균류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오늘날에도 동물과 식물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현대 해면은 일생을 한 곳에 붙어서 살고 눈이나 뇌나 맥박치는 심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로 분류된다. 포티에 따르면 썬캄브리아기에는 동물과 식물의 구분이 더욱 애매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과 식물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에디아카라 생물이 일부 해파리를 제외한다면 오늘날 살고 있는 어떤 생물의 선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생물들은 실패해버렸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많다. 고등생물로 진화하려고 시도했던 둔한 에디아카라 생물들이 더 민첩하고 세련된 캄브리아기의 생물들에게 잡아먹혔거나 단순히 경쟁에서 뒤처져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살고 있는 생물과 비슷한 점은 아무것도 없다. 포티의 주장이었다. 그 후에 출현한 생물의 성조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그 생물들은 지구상 생명의 발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썬캄브리아기와 캄브리아기 사이의 경계에 생물의 다량 멸종이 있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몇몇 해파리를 제외한 에디아카라 생물들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고등생물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캄브리아 번성기에서부터였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어제 수입하는 화석에 대한 그런 재해석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특히 굴드의 해석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포티는 생명이라는 책에서 스티븐 굴드가 감탄할 정도로 잘 설명했던 해석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문을 가지고 있던 과학자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굴드가 자신의 글만큼 명백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옥스퍼드의 리처드 도킨스는 런던의 썬데이 텔레그래프에 발표했던 굴드의 경이적인 생명의 서평의 첫머리에서 그렇게 외쳤다. 도킨스는 그 책이 무척 재미있는 걸작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굴드가 버제스 화석의 재해석이 화석학계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한 것은 진실을 거의 음흉하다고 할 정도로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킨스는 그는 진화가 인간과 같은 정점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으나 지난 50년 동안에 그의 그런 주장을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격렬하게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뉴욕타임스 서평에는 굴드의 책 때문에 과학자들은 몇 세대 동안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편견을 내던져버리게 됐다. 인간이 규칙적인 진화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출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열광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가볍게 주장하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굴드의 주장이 단순히 잘못됐거나 무책임하게 과장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굴드를 격렬하게 반박했다. 진화라는 학술지에서 도킨스는 캄브리아기의 진화가 오늘날의 진화와는 다른 종류라는 굴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캄브리아기는 진화 실험, 진화적 시행착오, 진화의 부정 출발의 기간이었고 기본적인 체형이 모두 만들어진 비옥한 시기였으며
오늘날의 진화는 그때 만들어졌던 체형이 조금씩 수정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캄브리아기는 새로운 문과 강이 만들어지던 시기였고 오늘날은 기껏해야 새로운 종이 생겨날 뿐이다라는 굴드의 반복적인 주장이 심한 분노를 표현했다. 도킨스는 더 이상 새로운 체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굴드의 주장이 얼마나 널리 확산되고 있는가를 지적한 후에 그런 주장은 정원사가 떡갈나무를 보면서 지난 몇 년 동안에 큰 가지가 새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참 이상하지 않은가. 요즘 새로 자라는 것은 모두 잔가지들 뿐인 모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주 이상한 때였습니다. 포티의 말이었다. 5억 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논쟁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나는 내 책에서 캄브리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안전모를 써야만 할 것 같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경이적인 생명의 영웅인 사이먼 코네이 모리스가 자신을 창조의 도가니에서 느닷없이 굴드를 비난함으로써 화석학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일이었다. 포티의 말에 따르면 그 책에서 코네이 모리스는 굴드를 경멸스럽고 혐오스럽다고 표현했다. 나는 전문가의 책에서 그렇게 심한 표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나 포티의 지적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모르고 심심풀이로 창조의 도가니를 읽는 사람들은 한때 저자의 생각이 굴드의 주장과 똑같거나 아주 비슷했었다는 사실을 짐작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포티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이에 대한 굴드의 표현은 정말 하천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상하고 사실은 충격적이기도 했지요. 내 생각에는 사이먼이 수치스럽게 느꼈던 모양이에요. 아시다시피 과학은 바뀌기도 했지만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사이먼은 자신이 더 이상 믿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서 기분이 무척 상했을 것 같아요. 그 책에는 책이랄 또 새로운 문인가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이먼은 그런 것으로 유명해진 것이 싫었을 겁니다. 한편 초기 캄브리아기의 화석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굴드의 책에 등장하는 또 다른 영웅이었던 데렉 브리그스와 포티는 분자학이라는 방법으로 여러 버제스 화석들을 비교해봤다. 분자학은 간단히 말해서 생물들을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포티는 따치 북반구와 남아메리카 북서 산지에 서식하는 쥐와 비슷한 290여 종의 포유류와 코끼리를 비교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다. 코끼리의 거대한 몸집과 코를 생각해보면 작은 몸집에 킁킁거리는 따쥐와 코끼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마뱀과 비교해보면 따쥐와 코끼리가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포티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사람들은 포유류를 생각하고 있는데 굴드는 코끼리와 따쥐를 비교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버제스 생물들이 처음 보았을 때만큼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다고 믿게 됐다. 이제 포티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 생물들은 삼엽충보다 더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삼엽충에 익숙해지는 데에 한 세기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나치게 허물이 없어지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지요. (18)